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11호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주간 뉴스 스트리밍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일단 충격적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6명이 가능하다는 한국은행입니다. 예, 한국은행이 지금 뭔가 메타버스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포트를 읽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제가 네프콘에 따로 글도 썼거든요. 어쨌든 요 뉴스대로 쭉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번 주에도 진짜 뉴스가 너무 많어. 네, 첫 번째 거는요. 12월 3일이죠. 어저께인데 한국은행에서 저출산과 관련한 그런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저출산 관련 분석 보고서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몇 번 감동을 했고요. 저희 그 최부심 채널에서는 분석왕이라는 테마를 통해 가지고 수도권 집중화가 갖고 오는 문제를 다뤘었는데, 그 수도권 집중화가 갖고 온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 저출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화가 갖고 온 문제 중에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랑 뭐가 다르냐를 많이 비교했을 때 한국만큼 집중도가 높은 나라가 없고, 수도권에 다른 어떤 나라를 갖고 오더라도 그 나라 총 인구 집중력이 한국 수도권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울 집중형이 되다 보니까 통근 통학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2배이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출퇴근 시간에 시간 부족의 상태, 만성적 시간 부족 상태에 놓여 있고요. 이 만성적 시간 부족 상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시간적인 짬이 나지 않는데, 여기에서부터 과도한 혼잡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쟁 압력을 받고 살아요. 내가 지금 당장 뭘 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압력들을 받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리고 뭐 그 조부모하고도 떨어진 그런 구조를 갖고 지방 소멸되면서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게 만성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뭐 리서치를 하고 이런저런 그 백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한은의 이번 레포트가 거의 완전 분석왕 레포트를, 분석왕 영상을 보고 했나 봐. 거의 그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하여튼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초저출산은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이라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0.7명이니까 초저출산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초고령 사회로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큰 컨셉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출산율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040년대 중후반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1% 후반에서 2%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2%라고 생각하는 그 잠재 성장률이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이대로 간다면은 2040년대 후반에는 마이너스로 간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경제가 역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성장하는 경제에서 뭐 그 안에서도 성장이 나오는 분야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역성장한다는 게 되니까 2040년 정도가 되면은 되게 세기말적인 분위기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 2040년대가 지금 2010년대에 태어났던 그런 친구들이 한 30세 전후가 되는 그 시기가 되는 거고, 지금의 그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지고 그때도 사람이 적어지는데, 만약에 그때도 출산율이 낮게 되면은 한 세대 더 가게 되면은 거의 준소멸 단계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뉴욕타임즈에서도 컬럼이 나왔는데 진짜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진짜 충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그놈은 한국을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합계 출산율 1.8명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한 40년 지나면은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너무나 줄어들고 있는데 저기는 늘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역전이 찾아오고, 그렇게 역전 찾아오면은 전쟁 날 수도 있다, 이딴 식으로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항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외국에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튼 그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가 뭐 여튼 크죠. 한은의 이번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어는 뭐냐면 한국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고서는 긍정적으로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서를 끝날 수는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결국에는 경쟁 압력에 따라서 출산율에 대한 그런 기대값이 내려가고 하니까, 경쟁 압력, 주거 불안, 양육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전부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요런 요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완화하고 해석하고 한다면은 출산율이 제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리포트를 떠났으니까 한번 봐보죠. 제가 한국 소멸 시나리오라고 글을 적어놨는데 뉴욕타임즈 칼럼 여기 있고요.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 사라지고 있냐? 이렇게 썼습니다. 참. 거의 뭐 타노스의 이것처럼 이제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예를 많이 드는데요. 미국이 1.66명입니다. 1.66명. 그러니까 미국은 2.1명 내려갔을 때부터 이거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 미국이 여기서 요만큼 내려갔다고 지금 나라가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1.9명에서 1.7명으로 내려가니까 난리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요때도 1명대였다가 0.8명, 지금 0.7명,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들 몇몇 나라는 출산율이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독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출산율이 더 제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학계 출산율이 더 올라간 나라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 출산율이냐? 왜 1명 이하냐? 그러니까 1명은 웬만하면 다 넘는데 왜 한국은 1명도 못 넘냐? 이런 거고, 한국이 1명을 깬 게 2018년도였지 않습니까? 이 하락 속도가 우리가 얼마나 빠르면 6명에서 이렇게 쭉 정말 빛의 속도로 내려가서 이 80년대부터 우리가 저출산으로 갔고 이제 초저출산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1.58명이니까 우리나라 거의 2배인데 이 2배를 이렇게 완만하게 유지하는데 저희는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좀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저출산은 크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결혼을 일단 안 한다. 한국은 일단 이게 문제인데, 결혼해야지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해서 다 관습적으로 이걸 허용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그 유배우자라고 해서 미혼모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자식들이 비중이 다른 나라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꼭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애보다. 그래서 한국은 결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결혼 제도야말로 많이 손을 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혼인을 하지 않는 거죠. 혼인을 하지 않으니까 출산율이 내려가요. 두 번째, 혼인은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유배우자인데 무자녀, 유배우 무자녀가 늘어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녀는 낳고 있는데 자녀 수가 줄고 있습니다. 종전 3자녀에서 2자녀로, 종전 2자녀에서 1자녀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있지만 자녀 수가 감소하는 케이스까지 변화를 쫙 보면은 미혼율 추이는, 혼인을 하지 않는 추이는 25세, 49세나 30대나 보시면은 미혼율 추이 자체는 이게 2015년, 20년대 되면서부터는 미혼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결혼 자체를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연령대에 따른 그런 큰 편차는 없어요. 한 33, 둘이 비슷비슷하게 가요. 근데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이게 기혼 여성 중에서 무자녀 비중이 여기 30대가 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요거죠. 결혼은 했는데 무자녀인 경우, 이게 30대가 높게 나와요. 두 번째는 유자녀 중인데 기혼 여성 평균 자녀 수도 이렇게 보시면은 30대가 좀 더 낮게 나오거든요. 물론 30대가 좀 더 낮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요 세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출산율이 낮다, 이게 이제 지금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궁극적으로는 혼인을 좀 촉진한다거나, 근데 이게 그래서 신혼부부 특공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청첩장만 있으면 일단 뭐 집을 준다, 약간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 게 막 나왔었는데, 아니면은 뭐 여러 다자녀 특공, 내년엔 신생아 특공까지 하잖아요. 그 출산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되게 많이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질문들을 해봤을 때 뭐라고 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MZ세대나 글로벌 MZ세대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이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MZ들이 훨씬 적어요. 이 글로벌 MZ들은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열에 4명은 되는데 우린 열에 3명 정도 되는 거예요. 생활비 걱정하는 게 우리는 100에 45명, 거기는 100에 3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비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압력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면은 다른 사람이랑 경쟁해야 된다. 또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든다. 내가 원하는 거랑 같은 거를 원하는 경쟁자들이 많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아야 된다. 이런 질문들을 해서 경쟁 압력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이 이제 경쟁 압력이 높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경쟁 압력이 높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경쟁 압력이 낮다고 답변한 사람들 대비 높다고 이렇게 답변한 그런 집단이 합계 출산율 예상치가 낮았어요. 그러니까 경쟁 압력이 높으면은 다른 쪽에 여유가 안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출산 희망 자녀 수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 압력은 왜 높냐? 이런 걸 이제 따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은 우리나라를 봤을 때 시도별 합계 출산율 편차가 되게 커요. 서울이 0.59명이요. 지금 서울시는 뭐 하는 집단인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여기는 서울이 0.59명이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세종이 유난히 높죠. 세종은 공무원 도시니까 높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들이 평균적으로 한 명은 넘어가는데 1.1명 넘는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국 평균 0.78인데 서울이 유난히 낮습니다. 근데 서울이 출산율 낮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또 출산율이 낮아도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서울 집값 올라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는 게 이렇게 이 하락 속도를 만회할 만큼 커지려면은 거의 뭐 불을 발견해야 되는 수준의 생산성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뭐 그 정도의 생산성 혁신이 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튼 그런 거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사는 청년에게서 경쟁 압력 체감도가 높아요. 시도별 인구 밀도랑 경쟁 압력 체감도를 해보면은 확실히 인구 밀도가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경쟁 압력을 체감을 하는데 서울이 가장 높은 체감을 하고 있죠. 인구 밀도도 높고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서 자연스럽게 경쟁 압력 체감이 높죠. 그러니까 경쟁 압력이 그 인구 밀도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출산율이 낮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그 인구 밀도, 그러니까 경쟁 압력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를 또 봤더니 그것도 역수로 나와요. 인구 밀도는 가장 밀집한 게 서울이죠. 가장 밀집한 서울에 사는 분들이 가장 이제 높은 인구 밀도에 살다 보니까 출산율이 높게 나와요. 밀도 순으로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경기 이렇게 쭉.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보면은 경쟁 압력에 따라서는 자연스럽게 그 역비례하는 관계고 그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는 거의 또 정비례하는 관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나 아파트 전세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요. 집값이 높으면은 출산율이 높은 게 아니고 집값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요 손을 보시면은 전남부터 시작해서 출산율이 이렇게 역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 따라서 쭉 보시면은 가장 비싼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낮고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비싸고 경쟁 압력이 높고 그다음에 인구 밀도가 높으면은 출산율이 낮은데 불싸 거기가 서울이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울보다 인구 밀도 더 높은 데가 많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느끼는 그 압력에 인구 밀도나 출산율이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경쟁 압력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전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려면은 수도권에 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 강박관념이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리적인 압력으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낮은 출산율이 나옵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첫 번째, 한국의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이 OECD 34개국 평균 수준으로 2.2%씩 증가한다. 그럼 0.005명 증가한다. 두 번째, 육아휴직을 좀 해서 그 육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게 10.3주 정도를 쓰고 있는데 OECD 평균으로는 60주 이상 쓰고 있거든요. 이건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1년 이상 육아휴직 쓰고 있는데 한국은 52주 19.8% 쓰고 있고 얘네는 69.4주 88.4%가 쓰고 있으니까 다 쓴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88.4%라는 거는 그냥 다 쓴다는 겁니다. 출산을 하게 됐다면. 여기는 5가구 중에서 1가구가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꿔줘도 그냥 0.1명 정도는 개선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층 고용률인데 15-39세 고용률이 58%인데 OECD 34개국이 66%인데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이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청년 고용률이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돈을 못 벌면은 출산에 대한 여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하면 이거 0.1명 개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0.1명,
얘도 0.1명인데 나당 자역이 한국의 도시 집중도 이게 430점인데 인구 밀도 곱하기 도시 인구 비중 80%.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인구 밀도는 낮으니까 OECD 34개국의 평균 인구 밀도 레벨로 낮춘다면은 0.4명이 늘어나는 거죠. 0.4명. 이건 무슨 말입니까? 수도권 집중을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수도권 집중하지 말고 지금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그러니까 도시 기능들을 분산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거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거가 거꾸로 해석하면은 도시 집중이 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라는 말도 동일하게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화가 갖고 온 문제는 서울이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데 서울의 합계 출산율이 다른 시도보다 높았다면은 서울의 도시 집중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게 굉장히 많았겠지만 현재는 서울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거를 이제 연구들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서울의 집중화를 더 이상 추구할 만한 명분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년에 쓸 신생아 특례론 있잖아요. 그 신생아 특례론도 자세히 보시면은 서울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쓰라는 건데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을 먹으면서 자라나는 건데 서울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 내년에 35조 쓰는 거는 출산율 높은 지역, 뭐 세종시가 됐던 아니면 뭐 대전이 됐던 지방광역시가 됐던 지방이 됐던 이런 지역들에서 이 돈을 찾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신생아 대출을 보시면서 이거 서울에 적용도 안 되는 건데 뭔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적용되지 말라고 설계한 거라는 거예요. 신생아론의 큰 의미는 서울에 적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돈을. 그러니까 이 돈을 딴 데 쓰라고 이렇게 깔아놓은 거지 않습니까? 올해 정책 모기지, 특례 모기지 대출은 서울에 쓰라고 만들어진 돈이었습니다. 9억 이하를 쓰라고 하니까 이 정책 모기지의 기본 컨셉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그냥 쓰면 되는 건데 그럼 자연스럽게 가장 고도로 도시화가 되어 있는 서울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법한데 현재 내년도에 있는 정책 모기지는 출산율과 연계해서 돈을 쓰세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출산 가구가 많은 지역에서 그 돈을 많이 쓰게 될 거고 그게 서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은에서는 이거를 다 바꾸면 이거 혼외 출산 비중도 높아요. 이 혼외 출산을 많이 하게 되면 결혼 안 하고도 출산하는 것들 이게 2.3%인데 OECD에서는 43%. 그러니까 혼외 출산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2명에 1명은 결혼 없이 출산을 해. 근데 우리는 결혼해야 출산하는 걸 인정해 주니까 이게 매우 유교적인 건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것만 개선돼도 0.15명 개선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관습적인 부분 이런 것만 바뀌더라도 인식만 바뀌어도 얘만큼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바뀌면 뭐다? 0.8명 올라간다. 그럼 우리 지금 0.78이니까 0.85명 올라가면은 1.6명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저는 이거를 메타버스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화가 다 더 이상 끊기고 지방 발전이 많이 되고 결혼 없이 그냥 서로 마음이 들면은 그냥 거주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혼외 출산 인정해주고 그거를 뭐 소위 말해서 부모 세대들도 다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혼인한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무조건 육아휴직 써야지 60주씩 써라 이러면서 1.5년을 육아휴직을 보내고 이걸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만큼 출산이 높다는 건데 근데 거꾸로 말하면은 다른 나라는 이렇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이러니까 저출산율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노동자라고 하면 좀 그런데 도시 근로자들의 소위 고혈을 빨면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건데 그 도시 근로자들의 고혈을 빨고 막 이러면서 지금 도시 근로자들한테 또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출산을 해라? 정신 나간 소리죠. 그리고 여기서 출산율이 떨어지면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생산성이 좋아지니까 상관없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요즘에 출산율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논란을 보면서 지금 사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을 거의 뭐 해체하라는 수준의 그런 연구를 하느니 한 거거든요. 근데 뭐 하느니 이런 연구를 했겠지만 이 정책이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기지를 내년에 신생아 특례로를 쓴다는 거는 정책 금융적으로도 이런 정책을 조금 돌려서 쓴다는 거기 때문에 의도는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인데요.
통근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가지고 동아일보에서 그 재밌는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출퇴근 계산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출퇴근 계산기는 각 지역 거주자가 직장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통근 시 혼잡도를 두루 체하면서 체감 비용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인구 많이 거주하시는 예를 들면 노원에서 강남까지 그 통근 통환하게 되면은 출근의 체감 비용이 월에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원에서 광화문까지는 32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도봉구에서 광화문은 50만 원, 강서구에서 광화문은 달만하다 38만 원. 근데 강서구에서 강남은 63만 원. 구로에서 강남 가는 거 64만 원. 저 약간 금천구에서 강남 갔었었는데 거의 1시간 넘게 갔었거든요. 그 돈이고, 경기도에서도 보시면은 김포에서 광화문까지는 80만 원인데 고양에서 광화문 70만 원. 근데 고양에서 강남까지는 73만 원. 부천시에서 강남 74만 원. 그러니까 이게 강남에 직장이 있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통근 통학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이게 적지 않게 들죠. 실제로 가서 보면은 출퇴근 계산기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김포를 한번 해볼게요. 김포. 요즘에 김포가 하드니까. 자, 김포시. 김포시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구에서는 당연히 출퇴근을 역삼동으로 하겠죠. 예, 역삼동으로 해서 보면은, 이거 결과 보기. 뚜둥. 와, 이거 출퇴근길. 와, 이거 출퇴근길 보이십니까? 158만 원이야, 월에. 월 158만 원. 이게 그러니까는 김포에서부터 강남까지 통근통학하면 158만 원 들잖아요. 그럼 만약에 김포에서 다시 만약에 김포에서 서울인데 강서구, 마곡으로 한번 출퇴근해 본다 생각해 볼게요. 마곡으로. 강서구 어디 있어? 야, 이거 좀 길게 만들어놔, 동아일보야. 아래 이거를 좀 길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이러면 90만 원 드는 거네요. 그 150만 원에서 90만 원 드는 거고, 통근 통학에 대한 그런 시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만든 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강남까지, 이 강남 어떤 동네냐에서 또 다르지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직장 위치가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은 그 분산된 직장 위치로 통근 통학하는 소규모 배후 주거지가 생길 텐데, 직장이 너무 이 몇 개 지역에 너무 이제 집중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교통 혼잡 비용들이, 통근 통학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런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심 집중화가 좋다 이러면서 소위 서울 예찬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서울 메가시티론에 빠져서 막 이제 큰 도시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큰 도시가 도시끼리 서로 연담,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이 기능 저 기능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큰 도시하고, 물리적으로 엄청나게 넓은 지역인데 직장이 딱 한 군데만 있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뭘 겪고 있는 거냐면은, 이런 너무 메가시티화와 과도한 집중화로 인해 가지고 통근 통학으로 소요되는 과거에는 그 비용 정도만 우리가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미래는 뭐냐면 지금 인구 감소하는 것까지 커버해야 되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비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비용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도시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한국의 그 도시학을 전공을 한 이 소위 우파 도시 경제학자들은 이런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통비용이 1년에 몇 조 들어가는데 그거보다는 총 GRDP, 지역 권역 생산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건 수혜다, 이렇게 매우 단기적인 시각으로 경제성을 계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도시화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계산할 레벨은 아니고 장기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넵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일기신도시요. 일기신도시법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토위 내부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저도 지난주에 매우 헉 거렸습니다. 이 일기신도시법은 용적률 최대 500%까지 높이는 그런 방안인데, 그러니까 150%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법정 상한 용적률을 150%까지 올릴 수 있으니까 450%까지 올라갑니다. 일기신도시를 포함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 조성된 주거단지들이 많은데 이거를 정비하겠다는 거고, 이 법상에서 현재는 100만 호가
재건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랑 본회의를 남겨놨기 때문에 최종 통과는 아닌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당에서는 원래 하고 싶어 했고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었는데, 뭐 야당 일부 의원이 뭐 찬성하고 이러면서 뭐 이 분위기가 전환돼 가지고 이제 통과에 되게 청신호가 켜졌죠. 연내 통과하게 되면은 내년 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고, 서울에서는 개포, 신내, 고덕, 상계, 중계, 목동, 수서, 중계, 그러니까 노원구랑 개포, 그 다음에 목동 이런 지역에 그 택지개발촉진법상에 이 신도시를 지어놨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특정 지역을, 만약에 노원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노원 지역에 몇 개를 뭐 선도 정비구역이나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그 지정 이후로 아마 지금 이 지역은 재건축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지역이잖아요. 재건축을 하려고 노력하는 지역인데,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다른 재건축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례 용적률을 받아가지고 더 뭐 재건축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속도를 더 빨리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지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이 법은 실제로 함정 카드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부 체납을 많이 해야 돼요. 공공기여를. 증가 용적률의 100분의 70 이하에서 기부 체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가 늘어났다면 140%를 공공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200%가 늘었지만 60%포인트만 먹어가지고 종전 200에서 400 갔는데 140은 공공주택이고 40만 일반 민영주택일 수가 있어요. 민영 일반 분야. 그러면 200이 260 된 거죠. 그러면 현행 정비사업 도정법이랑 거의 대동소이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좋냐? 그럼 뭐 좋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런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게 시장에 되게 매기처럼 막 이렇게 움직일 거여 가지고 다른 재건축을 잡아먹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뭐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지만은, 그 실제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정비 사업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난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주 시설을 짓거나 이주비를 엄청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서울시는 참고로 이거를 서울시 레벨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랑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왜 너 노원구만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냐 이래버리면 할 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 막 재건축 때문에 뭐 탈락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탈락하는 지역이 나오고 현행 도정법대로 하고 있는데 노원구 딱 지정하거나 아니면 목동만 딱 지정해버리면은, 그러면 딴 데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의 민심을 잃어야 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머리 아프죠. 그러니까 서울시는 애초에 이거를 반대를 했고, 그런 민심을 잃을 필요가 없는 개별 경기도시에서는 이 법의 도입을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 안에서 또 그 지역 안에서 또 이제 교통정리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초안법이 같이 통과됐다는 내용인데요. 그 노후계획도시랑 함께 제초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행 제초안은 1.1억을 넘으면 50%의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5천만 원대 구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2억 8천만 원 넘어야 50% 세금이고, 그 다음에 종전은 이게 3천만 원 넘어가면 세금 내라 이런 건데, 이제는 8천만 원 넘어가면 세금 내라. 그리고 밴드가 2천만 원씩 튀었거든요. 이게 세율인데 이게 이제 5천만 원씩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구간 단위가 2천에서 5천 됐고요. 여당 의원이 발의한 거는 이제 7천만 원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2.8억 초과고 1.1억 초과니까 금액이 크다면 크고 그 재건축 초과이익이 규모가 크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생겼는데, 더 좋은 거는 더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제초안법이 무력화된 거는 장기 보유 공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최장 2.8억 초과하면은 세금 50% 내야 되는데 그 70%를 공제해주는 장기 보유 공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제 사실 유명무실한 법이 됐죠.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바로 직전에 재건축 주택을 사가지고 막 땅 준공시키는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내야 되겠지만은, 웬만한 경우에는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실거주 폐지인데요. 이 실거주 폐지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됐죠. 제초안법도 됐죠. 그 다음에 실거주 의무 폐지도 지금 이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 분양가 상한제 청약이 된 집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임대차를 줄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위가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소위를 열어가지고 이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하면은 전세 끼고 갭투자 조성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여당은 이게 안 되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6일 본회의 전에 합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거의 법안이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 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지고 여론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당 안에서도 무조건 반대 일변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폐지도 제가 제초안법은 원래 좀 통과될 거라고 봤는데, 그 노후계획도시법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했다가 노후계획법이 그렇게 되는 걸 보니까 야당 안에서도 총선 전이어가지고 완화를 주장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것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개정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열어가지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수도권 실거주 의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한 21년 2월 이후의 주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내 공공주택들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주택 관련 정책들이 완화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매매 시세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국 기준으로 보시면, 그리고 수도권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1, 그리고 지방 마이너스 0.02로 하락세로 기표했습니다. 23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 기표를 했고요. 서울에서도 강남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는 지난주에 0% 기록을 했는데 이게 내려와서 0이고 아마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기록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수도권, 지방 모두 다시 하락장 진입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0월부터 주택시장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표상으로는 10월 실거래 지수부터 마이너스가 기록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택가격 동향상으로는 12월 되니까는 이런 동향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동향은 다소 좀 후행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향이 후행 지표라니 말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느낌인데, 동향 조사는 좀 후행해서 여론조사화 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미 한 달 전부터 마이너스가 기록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마이너스가 기록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대출 규제 때문이죠. 지금 그래서 매매 시세는 하락세, 전세 시세는 강세, 나홀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세 시세 나홀로 강세에 대해서 저는 최근에 좀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세 강세가 막 이어질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이제 매매거래 건수도 많이 줄었죠. 매매거래 건수도 많이 줄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감소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신축 아파트는 그래도 그 실수요가 있어서 그런지 거래가 그래도 좀 되는 편인데, 구축 아파트가 이렇게 크게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자, 24년 부동산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제 원래는 언론 기사의 인터뷰를 이런 단체 인터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한 게 이제 언론사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거기는 뭐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래서 난 이런 걸 제일 싫어해.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지금 보면 이제 건사년에 있는 김성환 씨부터 시작해서 뭐 서진영 교수, 윤수민 씨 뭐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다 이렇게 밴드를 줘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게 퉁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 매매가 마이너스 8%, 그리고 전세는 마이너스 8에서 0%로 전망을 했는데, 보니까 전세는 다들 다 플러스로 전망을 하셨어요. 다 플러스로 전망을 하셨고, 제가 전세도 마이너스로 열어둔 거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DSR 규제에 포함된다면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열어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라 시장 관련해서는 빌라 시장이 지금 뭐 소위 이제 초토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빌라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거래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빌라 쪽에서는 전세 거래도 너무 안 돼가지고 일각에서 지금 전세가 강세가 빌라에서 여러 가지 전세 사기 관련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소형 아파트에 대한 그런 전세 선호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되게 수긍하는 말이고, 그 빌라로 인한 아파트의 전세 선호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들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요즘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강세의 원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만큼 빌라 시장은 좀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이 9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주로 인천, 경기, 서울 요 지역에 수도권의 3분의 2 정도가 많고요. 그리고 부산이랑 대전 이렇게 있습니다. 주거 형태로 보면은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일 많고 오피스텔도 25%나 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오피스텔 투자자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그 건물의 매매가를 다 채워버리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500갭, 1000갭 이렇게 해가지고 1억 4천짜리 오피스텔에 1억 3,500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편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이렇게 좀만 빠져, 그거를 한 채가 아니라 막 10채씩 사버리니까 전세가 한 채당 1,000만 원씩 빠지면은 1억씩 빠진 거잖아요. 그 임대인이 그 임차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다른 거랑 연계해가지고 쿠션 쳐가지고 돈을 못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전세 이게 다 사기는 아니지만 전세 보증금 미반응 케이스가 너무 늘어났고 이 중에 일부는 뭐 준 사기로 이제 감정 받아가지고 그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이 20% 정도 되거든요.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는 소위 세대 구분되는 그런 주택인데 오피스텔도 세대 구분되는데 전세가율이 유난히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법이 바뀌어야지 돼요. 다세대 주택은. 하여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다세대 주택은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보면은 30대가 제일 많고 20대 여서 20, 30 합쳐서 72%니까 거의 뭐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그리고 수원 전세사기범도 그래서 이번에 잡혔습니다. 수원 전세사기 부부가 구속이 됐고요. 18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 명의를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서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거의 프로죠, 프로. 법인이 18개나 되고. 그러니까 법인 18개나 될 정도로 집을 사면서 막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하고 돌리고 40개 건물 700세대에 걸쳐서 갭 투자를 했습니다. 이건 병이에요, 병. 이 사람은 지금 진짜 이거는 병이에요.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 피해자가 468건 정도 되고 아니 뭐 갭 투자를 개인이 그러니까는 부부가 이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좀 적당히 해야죠. 뭐 막 700채씩 하고 막 이럴 정도로 사실 그 정도의 신용이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쓴 건데 그래서 전세금에 대해서 전세 대출 계속 해주면서 전세 사기 막 피해자 인정해주고 이것도 웃겨. 정부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전세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제도권 금융으로 끌고 오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난 진짜 전세금은 DSR로 포함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한마디 했죠. 전세 사기 발생할 시 앞으로 20년간 감옥 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세사기 대책 관련 특별법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전세사기 발생하면 20년간 감옥 간다고 일단 엄포했습니다. 옛날에는 나 고의가 아니라 시장이 달라져서 전세가가 내려서 다 역전세지 의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20년 갈 거라고 이제 그 경고를 때린 거죠. 지금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한 특별법에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 최고형 15년을 받은 것이 불충분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피해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됐다는 거잖아요. 나 고의가 아닙니다. 전세가가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됐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고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그냥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정부 스탠스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 하는 금통위가 있었는데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는 3.5% 동결했고요. 그리고 성장률 전망을 조금 좀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 근데 사실 민간 기관은 내년에 1%대 성장률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빠르다 이런 발언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물가나 이런 부분이 올해보다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속도가 좀 더디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없애라.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시장이 빠르다 이런 경고성 발언을 했거든요. 하는 금통위 관련해서도 정리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뭐 가십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카카오에서 일어난 내분으로 여러 커뮤니티를 막 지금 저는 페이스북을 하고 있으니까 페이스북도 막 터트리고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냥 카카오 고위 임원의 직원들에게 욕을 했다는 거가 했는데 근데 이거 글을 읽어보면은
욕할 만한 환경이어서 약간 욕을 했다.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정호 이사장이 게시물을 공개하면서 본인이 어떤 정황 속에서 욕을 했는지를 막 글로 쓰고 있는데 글을 너무 잘 쓰더라고요. 그냥 저는 진짜 무슨 웹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시장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카카오에 있는 골프 회원권을 다 팔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회사가 그동안에 경영에 있어가지고 어떤 뭐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막 이 김정우 이사장이 가가지고 이제 발굴하고 이러면서 공개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막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대대적으로 경영 혁신이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 막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회사는 아니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하느니 쓴 글이나 이런 거는 제가 좀 다 정리했는데 나중에 좀 세미나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영상 업로드할 수 있으면 업로드 하겠습니다. 어쨌든 출산율 고민하는 쪽이 지금 한국은행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는 오히려 막 더 서울 크게 만들고 막 통구통합 막 지금 한 70분 걸리는데 100분 걸리게 할 생각인지 막 이런 생각만 있다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을 더 빨리 소멸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연구 조사 리포트를 나왔을 때 좀 보면서 지금 진짜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한지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그리고 우리도 진짜 좀 이런 어떤 그 큰 문제에 대해서 되게 이제 지역 기반의 그 현안들을 지역 의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형태의 정책을 막 선심성 공약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개발 위주의 정책밖에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40년간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에 저는 지금 40대 중반이지만 20, 30대랑 얘기를 해보면은 왜냐면 저희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이 다 20, 30대거든요. 그래서 20, 30대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진짜 일각에서는 어떤 생각하냐면은 진짜 막 두세 대 후에는 한국 없어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200명이 현 출산율 기준이면은 70명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25명이 돼요. 그러면 50년 후에는 200명이 25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하면은 거의 없어진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농담 아니라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진짜 해외 이민 갈 생각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 유튜브 편집하거나 막 이런 재택이 가능한 이런 일을 하는 지인들을 만나보면은 외국 나가 살겠다는 게 외국이 엄청나게 좋아서 막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여기가 답이 없어 보여서 그렇겠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요즘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그 위쪽에서 쌓아 올린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탑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이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오늘 내일도 중요한데 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저는 좀 후원할 생각이고 후원은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이제 시도들을 오늘도 한국은행이 이런 레포트를 썼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하는 기관은 한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은도 비판 포인트가 없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어떤 정책의 근거를 제기하는 거는 한은이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한은 레포트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채부심 스트리밍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